역사에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들이 몇 개 있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그냥 운하 하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운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권력 판도를,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었죠.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반복되는데 처음엔 비극으로, 두 번째는 희극으로 반복된다고요. 1956년에 있었던 이 수에즈 위기야말로 정말 완벽한 역사적 희극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웃기지도 않는 희극 한 편이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겉보기엔 좀 어처구니 없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던 사건의 전말을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정치인들 보면서 왜 저렇게 비이성적일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전이라고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지도자들도 똑같이 비이성적이었고 고집 세고 자존심에 목숨 걸었어요. 1950년의 수에즈 위기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죠.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운명, 아니 전 세계의 질서를 뒤흔든 이 거대한 위기가 사실은 거창한 국가 전략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물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갑자기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리니까 이거 세계 석유 공급망에 큰일 나겠다. 이걸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공식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955년 2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당시 영국 총리였던 앤서니 이든의 아주 개인적인 원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움직인 건 결국 아주 인간적인 감정들이었던 겁니다. 내가 약한 지도자로 보이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 그리고 나세르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이 이든 총리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버린 거죠. 심지어 당시에 이든 총리가 각성제인 벤제드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니까 오죽했겠어요. 자,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랑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아주 비밀스러운 작전을 꾸밉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좀 황당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총 4단계짜리 어리석은 계획인데요. 첫째,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둘째, 영국과 프랑스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전쟁 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셋째,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중재하겠다면서 평화유지군으로 슬쩍 끼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엔 수에즈 운하를 자기들이 차지한다? 이거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는 정말 어설픈 시나리오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엉성한 계획은 금방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1956년 10월 30일, 이 계획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리는데요. 바로 자기들이 내세운 논리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죠. 이게 정말 코미디의 절정인데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양쪽의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운하에서 양쪽 다 10마일씩 물러나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실제 전투는 운하에서 75마일, 멀게는 125마일이나 떨어진 시나이 반도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싸움은 저기서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물러나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 개입이 사전에 계획된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어설픈 침공을 멈춰 세운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밀어붙이던 군사작전이 정말 순식간에 딱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모든 걸 멈추게 한 걸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유엔이 나섰나? 아니면 당시 경쟁자였던 소련이 핵무기로 위협했나? 싶으시겠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가장 믿었던 동맹, 미국의 단 한 번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이 모든 소동을 잠재웠는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딱 전화 한 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금융주권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린 나라는 돈을 빌려준 나라한테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의 바로 이 재정적인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이 날린 건 그야말로 금융 KO 펀치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 시장에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위협한 겁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운드화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할 거고 영국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국이 기댈 마지막 희망이었던 IMF 긴급 구제 금융까지 미국이 딱 막아버립니다. 이건 뭐 도망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즉각적이었고 아주 굴욕적이었습니다. 이건 영국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대영 제국의 마지막 숨결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당시 영국의 한 하원의원이었던 데니스 힐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제재는 수에즈 사태 때 미국이 영국에 가한 제재였다. 라고요. 총칼이 아닌 돈의 힘이 전쟁을 멈춘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었던 거죠. 결국 이든 총리는 항복했습니다. 군대는 철수했고요. 이 사건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끝장났고 더 중요하게는 세계 무대에서 대영 제국이 가졌던 위상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위기가 남긴 가장 큰 교훈,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 권력의 지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영원히,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는 점이에요. 자, 1956년 이전의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죠. 그때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은 딱 세 나라였습니다. 바로 미국, 소련, 그리고 대영 제국이었죠. 하지만 1956년 이 수에즈 위기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초강대국 명단에서 대영 제국의 이름이 지워져 버린 거죠. 전 세계 초강대국 클럽의 멤버가 셋에서 둘로 줄어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56년에 벌어졌던 이 한편의 희극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나라가 진 빚, 즉 재정적인 취약성이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 금융이라는 무기는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